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청렴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면 을에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민요한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그의 이름은 맑은 바람과 같았지요. 그는 나라의 쌀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그의 집에는 늘 소박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 또한 민요한 대감의 그 곧고 맑은 성품을 깊이 신뢰하여 나라의 곳간 열쇠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손에 맡겨두곤 했습니다. 민 대감은 그 믿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민 대감의 집은 그 사람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담장이나 화려한 문양은 없었지만 아침이면 아침 햇살에 마당이 빗줄 자고 그대로 반짝였고 저녁이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감나무가 고요히 서 있었지요. 집안 사람들 또한 주인을 닮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늘 따뜻한 숭늉한 그릇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 대감의 아내는 집안을 단성히 돌보았고 어린 자식들은 글 읽는 소리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민요한 대감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빚어진 백자처럼 흠결 하나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당당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늘 뿌듯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쌀 한 톨이 굶주리는 백성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더 공정하게 나라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한양 땅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군령 창고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저 흉년 탓에 쌀이 조금 모자란 것이겠거니 짐작했지만 곧이어 드러난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석에 달하는 쌀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라는 발칵 뒤집혔고 임금님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장 범인을 색출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증거들은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 바로 민요한 대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위조한 장부들이 발견되었고 그가 사사로이 사용하던 인장이 찍힌 가짜 출고증이 창고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며칠 뒤 그의 집 서재 깊숙한 곳, 그가 가장 아끼는 벼루잇에서 사라진 쌀의 일부를 팔아 넘긴 것처럼 꾸며진 거래 문서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민대감은 그 문서들을 처음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요한 대감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그에게 횡령이라는 죄목이 씌워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그의 오랜 정적이던 조관호 대감은 입으로는 탄식을 내뱉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관호는 민 대감의 청렴함이 마치 자신의 부패를 드러내는 거울처럼 느껴져 늘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자였습니다. 결국 민요한 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의금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만백성의 존경을 받던 청렴한 관리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좀막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비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고 그가 아끼던 집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대감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며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었지만 흉흉한 민심은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과 퀴퀴한 집단이 전부인 감옥에서 민요한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뼈를 내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의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안고 사느니 깨끗한 죽음을 맞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는 말단 옥졸 박치수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옥졸들 몰래 민요한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구석에 놓인 물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요한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지만 박치수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기운 차리십시오. 저는 대감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지금 일개 옥졸이 자신의 무죄를 믿는다는 말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치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감님처럼 맑은 눈을 가진 분이 이런 누명을 쓰는 것은 저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날 이후로 박치수는 종종 민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옥졸들의 눈을 피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몰래 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돌바닥에 깔 수 있도록 마른 짚을 한 움큼 더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요한에 대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대감님의 가족들은 무사히 피신한 듯합니다. 라는 거짓말로 민요한을 안심시키기도 했고, 조관우 대감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민요한은 점점 이 젊은 옥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치수는 그가 겪은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감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 대감님의 고든 성품을 시기한 자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셔야지요. 그의 말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민요한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박치수는 민요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힘없는 옥졸에 불과하지만 대감님 같은 분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대감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민요한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박치수의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믿어준다는 유일한 사람. 민요한은 박치수를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빗줄기가 감옥의 창살을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박치수는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다긋한 얼굴로 민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습니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는데 내일 새벽 대감님을 참수하라는 어명에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민요한은 눈을 크게 떴지만 오히려 체념한 듯한 체정을 지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이. 하지만 박치수는 민요한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감님.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요한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옥졸, 그대의 마음은 고맙네만 이미 끝난 일일세. 하늘이 나의 결백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나. 박치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민요한의 귓가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감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박치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 감옥에서 일하며 은밀하게 알아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제가 뒷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제발 도망치십시오, 대감님. 민요한은 이 믿을 수 없는 제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치수는 민요한의 손에 거친 삼배옷 한 벌과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딱딱한 건약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변복하시고 무조건 남쪽으로 달리십시오. 제가 아는 한 그곳에 가면 대감님을 숨겨줄 수 있는 작은 도자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조 대감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박치수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요한은 박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젊은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옥졸, 만약 내가 도망친 것이 발각되면 자네는 어찌 되는가? 자네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네. 그러자 박치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님 같은 의인이 사는 것이 저 같은 미천한 놈이 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민요한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 젊은이의 충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도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박치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만약 내가 살아서 누명을 벗는 날이 온다면 반드시 자네의 의로움을 세상에 알릴 것이네. 박치수도 마주 저를 잇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깊은 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치수는 민요한에게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옥의 녹슨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민요한을 어두운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감옥 특유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박치수는 앞장서서 익숙한 듯 어둠 속을 헤쳐나갔고 민요한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박치수의 침착함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감옥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쪽문에 다다랐습니다. 박치수는 문틈으로 밖을 살핀 뒤 민요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바로 작은 숲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날이 밝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셔야 합니다. 남쪽 도자기 마을을 잊지 마십시오. 민요한은 다시 한번 박치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치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요한은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치수의 얼굴에 남은 그 절박함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저 젊은 옥졸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둠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민요한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박치수는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씻어내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기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쪽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요한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조간호 대감의 인장이 찍힌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민요한에게 건넨 희망은 사실 더 깊은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 리 없는 민요한은 그저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는 옥졸 박치수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청렴했던 한 대신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손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손이라고 굳게 믿으며 한양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민요한은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옥졸 박치수가 알려준 대로 그는 감옥의 담장을 벗어나자마자 남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바른 이미 감각이 없었고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자신을 믿어준 그 젊은이의 의리를 지킬 방법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성곽을 겨우 벗어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언덕에 올라 자신이 평생을 바친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비안개 속에 잠긴 궁궐의 지붕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렴한 관리였던 민요한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 억울함을 품고 도망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을 가슴 깊이 묻고 김진생이라는 가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생이 된 민요한은 큰 길을 피하고 험한 산길만을 골라 걸었습니다. 박치수가 쥐어진 걸량은 이미 첫날 밤에 바닥이 났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산딸기나 칠뿌리로 연명했습니다. 옥에서 쇠약해진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버텼습니다. 밤에는 버려진 헛간이나 깊은 숲속에서 웅크리고 잤고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쪽과 도자기 마을이라는 두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고관대작의 기품 있던 얼굴은 흙먼지와 수염으로 뒤덮였고 맑고 빛나던 눈은 경계심과 피로로 퀭해졌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옷을 입었던 그의 손은 나무뿌리와 돌뿌리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쫓기는 역적 민요한 대감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낯선 몰골이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차가운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박치수가 말했던 남쪽의 어느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터의 주막에서 물을 얻어 마시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자기 굽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험한 산세 때문에 관아의 손길도 잘 닿지 않고 흙과 불만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안고 그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매캐하지만 구수한 흙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크고 작은 가마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마마다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크고 오래되어 보이는 가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이끌렸습니다. 가마 앞에는 이제 막 불을 뗀 듯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열개라도 쬐고 싶다는 생각에 가마 앞에 흙더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도피 생활이 그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고 어두운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흙냄새와 함께 은은한 찻잎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있으면 이 죽부터 들게.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가마 속 불꽃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기술이 좋은 옹기장이 황노인이었습니다. 황노인은 새벽에 가마를 살피러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민요한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이마에 밴 기품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범상치 않은 사연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자신의 거처로 옮기고 따뜻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민요한이 겨우 목을 축히자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황노인일세. 자네는 누군가? 민요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깊은 눈을 바라보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생이라 합니다.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생이라 좋은 이름이구먼. 살아가야지, 암.
살아있으니 여기까지 왔겠지.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요한, 아니 김진생은 황노인의 오두막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황노인은 가마 옆에 쌓인 장작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을 다 패고 흙을 이겨오게. 내 보아하니 자네 손은 붓을 잡던 손 같은데 흙을 만지는 일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민요한은 말없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고 이름도 잃었지만 아직 두 손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황노인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흙을 이기고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그에게 욕체 노동은 혹독했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이기며 그는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절망을 함께 이겼습니다. 황노인은 말수가 적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생에게 도자기를 빚는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못하네.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지. 조급하면 갈라지고 욕심이 과하면 무너진다네. 김진생은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흙을 만졌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김진생이 이 마을에 온 지도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완연한 도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굵어진 팔뚝, 그리고 흙이 베어 거칠어진 손. 그는 이제 제법 맵시 있는 그릇을 빚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마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붓 대신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곤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황노인은 그런 김진생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진생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쩌다 들려오는 한양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그의 눈빛에서 그는 김진생이 품고 있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가끔씩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을 견뎌낸 흙이라야 가장 단단하고 맑은 자기가 되는 법일세. 사람도 마찬가지지. 김진생은 5년 동안 억울함을 사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날을 꿈꿨습니다. 그는 박치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 옥조를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황노인의 도움으로 몰래 책들을 구해 읽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황노인의 도움으로 몰래 책들을 구해 읽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들른 한 보부상이 한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5년 전 나라의 군량을 횡령하고 도주했던 역적 민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주한 직후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관노로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진생은 가마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대신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산골에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황노인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생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5년 동안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황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진생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망자가 아니라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인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보게, 자네가 빚은 그릇이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된 게지.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괴짝을 하나 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유생옷 한 벌과 엽전 한 꿰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노잣돈이 아닐세. 자네가 5년간 내 밑에서 일하며 흘린 땀의 대가일세. 당당히 받고 당당히 가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 김진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황 노인에게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흙을 만지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저 자네의 진심을 담아내는 게야. 김진생은 다음 날 새벽 5년간 정들었던 도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황 노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고 5년 만에 자신의 본명 민요한의 이름을 되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린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다시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5년 동안 불을 지폈던 그 가마였습니다. 황 노인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도공은 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사람일세. 민요한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흙을 빚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절망의 불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길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진생, 아니 민요한은 겉으로는 흙을 만지는 도공이었지만 속으로는 단 하루도 한양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골 마을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양에서 내려온 소금 장수가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님께서 특별 시험을 여신다더군. 신분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만 보고 새로운 인재를 뽑으신다네. 그 말은 민요한의 가슴에 잠자고 있던 불씨를 다시 지펴니다. 특별 시험, 별시.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스승인 황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양에 가서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황 노인은 민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5년간 틈틈이 입었던 옷 중 가장 깨끗한 유생복 한 벌과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자네가 5년간 흘린 땀의 대가일세. 노잣돈이 아니야. 민요한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자 황 노인이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가서 자네의 지식으로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갚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황 노인은 가마의 마지막 불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게. 학문의 붓은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닐세. 그것은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는 도구일 뿐이야.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자네가 5년간 이 흙 속에서 배운 진심을 잃지 말게. 민요한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5년 만에 정든 도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5년 전 도망치던 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쫓기는 자의 불안함 대신 가야 할 길을 아는 자의 묵직한 결의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5년 전 도망쳤던 산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더 팍팍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큼이나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한양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한양 땅은 여전히 번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수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5년의 세월이 자신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관아의 병사들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이 중년의 유생이 5년 전 사라진 미묘한 개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사히 성문을 통과해 가장 후미진 골목의 작은 주막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시험날까지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조관호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관호는 5년 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는 임금님 바로 아래 좌의전의 자리에 올라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주먹을 쥐었지만 곧 황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조관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 관료들이 드나들던 큰 결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으리리한 행차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좌의정 대감 행차시다. 모두 물러서라. 조관호였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오만해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요한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관호의 행렬을 호위하던 무리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렬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군복, 허리춤에 찬 번쩍이는 칼. 그는 낯선 고위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요한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5년 전 감옥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며 은혜를 베풀었던 옥졸 박치수였습니다. 민요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박치수, 그가 어떻게 저 자리에? 저 복장은 최소한 포도청의 부장급 이상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왔다던 그 가난하고 의로운 옥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관호의 가장 가까운 호위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이거나 자신이 잘못 본 것일 거라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짝눈과 굳게 담은 인매는 분명 박치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선량한 눈빛과 지금 말 위에서 거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오만한 눈빛이 겹쳐지면서 민요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일개 옥졸이 5년 만에 좌의정의 최측근 무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정상적인 승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대한 공을 세우거나 혹은 막대한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요한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박치수가 처음부터 조관호의 사람이었다면, 만약 그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이 모두 연기였다면, 만약 자신을 탈옥시킨 것이야말로 조관호가 그에게 내린 가장 큰 임무였다면, 그 생각에 미치자 민요한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추측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유일한 은인을 의심하는 배은망덕한 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목소리만이 임금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민요한은 김진생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유생들 틈에서 흙일로 다져진 그의 거친 손은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젊은 유생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자는 필시 밭이 나갈던 자일세 어디서 글을 배웠다고.
민요한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잡고 앉아 붓을 갈았습니다. 이윽고 시험의 주제, 시제가 나붙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민요한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라의 군량을 관리하는 방안과 그것을 맡은 관료의 청렴함에 대하여 논하라.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에게 내린 물음이었습니다. 5년 전 바로 그 군량과 청렴의 문제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다시 그 문제를 묻고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붓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잡아보는 붓이었습니다. 하지만 흙을 이기고 물레를 돌리던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겪었던 고통과 황 노인에게서 배운 진심과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느꼈던 아픔을 붓끝에 담아 토해냈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창고의 장보가 어떻게 위조될 수 있는지, 관리들의 눈속임이 어떻게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곳간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관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관리의 마음에 청렴이란 기둥이 무너지면 만백성이 그 밑에 깔려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정책서가 아니라 피눈물로 쓴 고해성사였고 동시에 날카로운 경고장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민요한은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놓았습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답안지를 완성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오는데 5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후미진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그가 던진 돌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묵묵히 황 노인이 챙겨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막이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옆방에서 포도청 나졸 몇몇이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그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번에 박 부장님이 또 한 건 하셨다지? 그럼 우리 박 부장님 실력이야 하늘이 내렸지. 그분이 한번 뜯다 하면 숨겨둔 증거도 땅에서 솟아난다니까. 민요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박 부장. 그래, 그 양반은 조 대감님의 눈과 귀야. 그러니 5년 만에 옥졸에서 부장까지 오른 거 아니 됐나. 누구든 조 대감님께 밑보이면 박 부장님이 증거를 찾아내시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야. 술 취한 나졸의 말은 민요한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박치수가 조관호의 증거를 찾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요한은 밥상을 밀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증거를 찾아낸다. 5년 전 자신의 서재 깊숙한 벼루 밑에서 발견되었던 그 위조 문서들. 그것은 박치수가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간호의 수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베푼 친절은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옥은 그 순간 민요한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치수가 자신을 탈옥시킨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관호의 계획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만약 민요한이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었다면 뒷말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주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진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탈옥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낙인이었습니다. 민요한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던 유일한 은인, 5년 내내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던 그 박치수가 실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파멸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이용한 가장 교활한 적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험의 합격 여부는 더 이상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한 은인이자 자신을 파멸시킨 적인 그 기묘한 산에 박치수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방이 붙던 날 한양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유생들과 백성들이 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거대한 종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옅고 높은 벼슬아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이름들이 호명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가 숨죽여 기다리던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진생!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생? 그게 누군가? 어느 가문의 누구인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 바장 뒷줄에 서 있던 한 사내가 묵묵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친 삼배옷, 흙먼지가 앉은 갓, 그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투박한 손, 영락없는 시골 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진생, 아니 민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꼿꼿한 자세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년 만에 다시 궁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장원으로 뽑힌 그는 즉시 궁궐로 인도되었습니다. 5년 전 죄인의 몸으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나라의 가장 큰 인재라는 이름으로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궁궐의 문이 열리고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상이 저 멀리 보였고 그 앞에는 임금과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거만해진 좌의정 조관호와 이제는 위풍당당한 무관의 복장을 하고 임금의 바로 곁을 지키고선 박치수가 있었습니다. 박치수는 장원 급제자의 얼굴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 겉모습은 변했지만 저 깊고 차가운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구해졌던 바로 그 산의 민요한이었습니다. 박치수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에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저 자의 목을 베고 싶었습니다. 임금은 흙먼지 투성이의 새 장원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김진생인가? 그대의 답안지는 실로 놀라웠네. 마치 5년 전 나라의 곳간을 도둑맞았던 그때의 일을 직접 겪은 사람처럼 처절하고 날카로웠어. 과연 훌륭한 인재일세. 소원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게.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네. 임금의 따뜻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민요한은 머리를 조아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소신은 그 어떤 상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금의 상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간호가 콧방귀를 뀌며 나섰습니다. 이런 무례한 자를 보았나? 시골뜨기가 과분한 은혜를 입으니 좋고 싫음도 구분치 못하는구나. 민요한은 조관호의 말을 무시한 채 임금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5년의 한이 서려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신이 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소신이 가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옵니다. 뭐라?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신의 이름은 김진생이 아니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미친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럼 너의 본명이 무엇이냐? 임금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민요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전 안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신의 본명은 5년 전 나라의 군량을 훔치고 도주했다는 누명을 쓴 채 사라진 역적 민요한이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대전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조관호가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역적이 감히 궁궐을 더럽히고 임금님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옥졸들은 무엇하느냐! 저자의 목을 쳐라!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민요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임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임금의 천둥 같은 호령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민요한이라고? 5년 전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어찌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장원 급제자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냐? 도주했던 죄인이 어찌 다시 돌아올 담력을 얻었느냐? 전하, 소신은 도주한 것이 아니옵니다. 민요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신은 탈출을 당한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5년 전 소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옥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대감님을 참수하라는 어명이 내릴 것이니 제가 살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요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임금의 곁에 서 있는 박치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치수는 이미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졸은 5년이 지난 지금 저 자리에 버젓이 서 있사옵니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박치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치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관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놈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아무나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일개 옥졸을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민요한이 조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일개 옥졸이 어찌 나라의 중죄인을 제멋대로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찌 그런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벌은커녕 5년 만에 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민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치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치수, 5년 전 그날 밤 네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대감님 같은 의인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했지. 나는 5년 내내 그 말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왔다. 박치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요한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양에 돌아와 알아본 것이 있어. 5년 전 그날 저를 참수하라는 어명 따위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에 대한 신문은 끝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박치수가 저에게 참수형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그는 저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것을 막고 도주라는 죄를 스스로 뒤집어쓰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탈옥함으로써 저는 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저의 가문은 역적의 가문이 되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요한이 마침내 손가락을 조관호에게로 돌렸습니다. 저자 조관호의 계략이었습니다. 조관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웠고 박치수는 그 하수인이 되어 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옥졸에서 포도부장까지 5년 만에 초고속 승진은 바로 저 민요한을 탈옥시킨 공로로 조관호가 내려준 상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너의 억측일 뿐이지 않느냐? 조관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민요한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5년 전 저의 서재에서 발견되었다던 가짜 장부. 그것은 조관우 대감처럼 글을 많이 배운 분은 절대 하지 않을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장부에는 쌀 밑자를 쓸 때마다 왼쪽 삐침이 획을 넘어가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설프게 글을 배운 자가 힘을 주어 글씨를 잘 쓰려고 할 때 나타나는 흔한 실수입니다. 5년 전 옥에서 박치수가 저에게 몰래 편지를 전해줄 때 저는 그 필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치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졌던 그 절망에 빠진 대신이 5년 뒤 장원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글씨체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박치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민요한의 불타는 눈빛과 마주치자 모든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은 좌의정 대감께서. 그 한마디에 대전은 얼어붙었습니다. 조관호는 박치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수하의 그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용상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 조관호와 자신의 곁을 지켰던 무관 박치수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두 역정놈들을 하옥하라. 의금부는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관련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해내라. 조관우와 박치수는 힘없이 병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좌의정과 포도부장은 5년 전 민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어둡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안에는 임금의 거친 숨소리와 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민요한의 고요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조관호와 박치수가 끌려나간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용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한때 아꼈던 청렬한 신하가 겪었을 고통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의 모든 기력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밤낮으로 의금부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관호와 박치수의 집은 샅샅이 뒤져졌고 그들의 죄상이 담긴 문사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관호가 지난 5년간 얼마나 교묘하게 군량미를 빼돌리고 국고를 축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박치수는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배신, 즉 민요한의 신뢰를 이용한 그의 연극 때문에 만백성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민요한을 다시 궁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죄인을 신문하는 자리가 아닌 임금이 신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임금은 관복조차 입지 않은 민요한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대감, 내가 그대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5년간 고통 속에 살게 하였소. 이 늙은 임금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오. 임금은 그에게 5년 전의 관직을 돌려주고 그가 장원급제로 얻은 새로운 직책까지 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민요한은 덤덤히 임금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은 그 어떤 관직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5년 전 조관호의 계략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전국 8도에 방을 붙여 민요한 대감의 가족을 찾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민요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닌 불의에 맞서 승리한 충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관호와 박치수에 대한 판결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의 근간을 흔든 죄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유배지로 끌려가 평생을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치수는 사람의 믿음을 배신한 죄가 추가되어 그가 옥졸로서 다른 이들에게 저질렀을지도 모를 모든 악행까지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남쪽 아주 먼 고을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요한의 아내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노로 팔려가 5년간 험한 일을 하며 지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민요한은 관복도 벗어던진 채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밤낮 없이 달려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아내와 아들이 머무는 누추한 관아의 창고 앞에 섰을 때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5년 전 고왔던 아내의 모습 대신 손마디가 굵어지고 머리가 희끗해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자신의 남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5년의 세월만큼 깊게 얼어붙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5년 전 글을 읽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훌쩍 자라 아버지를 닮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요한은 자신이 왜 5년을 버텼는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한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버려졌던 그들의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5년 전 성난 군중들이 던진 돌에 창호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요한과 그의 가족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문을 바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5년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5년 전 민요한 대감의 집에 돌을 던졌던 한양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씩 떡과 음식을 들고 민 대감의 집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민요한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는 그들이 가져온 떡을 받아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시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렸고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감나무에서도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민요한은 다시 관복을 입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5년의 고통을 겪은 만큼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청하여 자신이 5년간 겪었던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뿌리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부 하나에 의지하지 않았고 관리들의 말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5년간 흙을 만지며 배웠던 정직함으로 나라의 살림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 속에서 돌아온 청백리라 부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반가운 손님이 민요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년간 그를 거두어 주었던 도자기 마을의 황노인이었습니다. 민요한은 관복도 잊은 채 버선발로 뛰어나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황노인은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빚은 그릇이 잘 쓰이고 있는지 보러 왔네. 민요한은 황노인을 자신의 서재로 모셨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잘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민요한은 자신이 5년 전 산골에서 서툴게 빚었던 찻잔을 꺼내와 직접 차를 우려냈습니다.
찻잔은 모양은 투박했지만 묘하게 손에 감기는 맛이 있었습니다. 미뇨아는 차를 따르며 스승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한양에 돌아와 복수심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신 그 투박한 찻잔을 가만히 들어올렸습니다. 자네가 이것을 만들 때가 기억나는가? 몇 번이고 무너지고 몇 번이고 갈라졌지. 미뇨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낸 흙이라야 가장 단단하고 맑은 자기가 되는 법일세. 자네는 5년이라는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냈네. 그 과정에서 분노가 섞이고 제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뇨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자네의 본질이 깨지지 않았다는 걸세. 보게, 이렇게 훌륭한 찻잔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복수라는 죄는 털어버리고 자네가 가진 맑음으로 세상을 담아내게. 자네는 이미 잘하고 있네. 스승의 그 한마디에 미뇨한은 5년의 응어리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은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매서운 바람소리로 가득했지만 미뇨한의 서재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글이 아닌 마음을 쉬게 하는 오래된 시집 한 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내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젊음은 앗아갔지만 대신 더 깊고 온화한 미소를 남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대강. 아내는 고구마를 내려놓으며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뇨아는 읽던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5년 전 그토록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은꽃이 핀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건넨 뜨거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미뇨아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묻었던 박치수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따뜻하고 정직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저 눈이 그치면 꽁꽁 얼었던 땅도 결국엔 녹아 봄이 오겠지요.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나 봅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고요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의 혹독한 추위와는 달리 두 사람이 있는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5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집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얌의 고요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